안녕하십니까, 김근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번 시간 자돈 비웃돈 사고의 주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SA 컨설팅의 김근필입니다. 오전 시간에 PSY는 이제 이일석 아까 대표님께서 많이 올려주셨고, 이젠 태어난 자돈들이 출하 때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 방법들, 그런 것도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제가 뭐 대단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경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도 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고요. 그거를 한 번 더 짚어주는 형태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예, 뭐 대충 제가 이런 사람이라는 거 좀 정리를 했고요. 뭐 그냥 사료회사에서 오래 근무했고 현장에 좀 많이 있었습니다. 예, 다음. 민망합니다. 빨리 넘겨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보시면은 업계에 유능한 컨설턴트, 수의사, 이런 많은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예를 들어서 100m 금메달리스트라고 해서 마라톤의 유능한 코치가 될 수 없고요. 그리고 또, 같은 육상이라도 투포환처럼 던지는 종목은 또 그 분야에 강한 사람이 또 어떤 코칭을 잘 할 수가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남들보다, 다른 분들보다 특별하게 강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근데 또 약한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저한테 어떤 고객이나 이런 분들이 요청을 하신다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어떤 코칭을 드리고, 모르는 부분은 또 딴 데 잘 묻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 이상으로 농장을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만 좀 잘 들어달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 좀 넘기죠. 자, 이 돼지들 왜 죽었을까요? 그건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모릅니다, 왜 죽었는지. 근데 이제 저희가 현장에서 제일 항상 논란의 대상이 이건 것 같아요. 흉막 폐렴으로 죽었다, PRS로 문제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기는 좀 안 좋은 예일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암 말기에 계시는 분이 밖에 외출을 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실려갔는데 며칠 뒤에 폐렴이 왔고 이렇게 돼서 돌아가셨어요. 그럼 이분은 왜 돌아가셨을까요? 교통사고 때문에 돌아가셨을까요? 아니면 암 때문에 그게 원인이 돼서 돌아가셨을까요? 아니면은 폐렴 때문에 돌아가셨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양돈장의 돼지가 말도 못하는 돼지들한테 명확하게 원인을 분석하기 참 힘듭니다. 그걸 점쟁이처럼 딱 답을 내리는 좀 곤란하고요. 그래서 저는 새로운 어떤 대단한 방식보다는 기본에 입각한 관리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이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개선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도 그런 기본에 대한 문제로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주. 네, 한돈팜스 농가의 월별 생산 성적인데 EU 폐사율이 약 한 15.1% 정도 나옵니다. 예전에는 EU만 하면 다 설렸다는 시절이 있었고요. 그리고 EU 폐사율이 5%가 넘기면 안 된다는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은 EU도 많이 하지만은 폐사도 많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지금 포인트가 좀 문제라 좀 한데, 국내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성적의 차이에 의한 경쟁력이 모돈 200개짜리 농장이 연간 4천도 출하를 하게 되면 한 1억 정도 순수익이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다음. 그래서 오늘의 주제, 이후부터 출하 때까지 건강히 잘 키우자라는 주제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자, 이후 육성률이 중요한 이유는 보시는 대로입니다. 그냥. 농장 매출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요. 갑작스러운 폐사 증가 시 단기 자금 계획 문제 발생하고, 자돈 판매 농장은 더 어렵겠죠. 그리고 자돈 사료, 백신, 약품 등 고가의 어떤 투자가 자돈 구간에 많이 일어나고요. 폐사 증가 시 이제 어떤 그룹 관리에도 좀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축, 성장 지연 이런 것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고리식으로 계속 순환돼서 발생하는 거죠. 세계적인 육종의 방향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다시피 기능적, 퍼포먼스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포터처럼 강인한 모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고성능 스포츠카 같은 모돈들을 키우고 거기서 나오는 또 고성능 스포츠카 같은 돼지를 키워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우리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요거는 그냥 좀 보시면 최근에 제가 생시 체중하고 이후 체중 같은 것들을 좀 측정한 결과를 보여드릴 건데요.
평균 체중이 1.26, 1.16, 1.65인데 여기 보시면 뭐 1kg 이하, 그리고 체중 편차가 상당히 크죠. 다음요. 이 농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kg가 안 되는 데도 있고 상대적으로 저체중 비율이 높은 데도 있고요. 또 다릅니다. 케이스별로. 같은 농장이라도. 다음 좀. 그리고 한 농장을 체중을 측정을 좀 해보니까 그 농장 체중 측정을 죄송합니다. 일령별로 체중 측정을 해보니까 같은 일령의 최고가 7.5, 23일령에 3.3, 뭐 52일까지 컸을 때는 21.6에 10kg까지 차이가 납니다. 다음요. 자, 이것도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체중 차이가 발생하다가 점점 벌어지죠. 동일주령. 추적을 하면서 체중 측정한 겁니다. 다음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사고가 왜 날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원인은 간단합니다. 약한 놈들도 많고 이런 놈들이 질병의 매개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놈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기도 하고 뭐 하는 게 그 원인입니다. 결국에는 건강하게 돼지를 이유를 해서 건강하게 질병 없이 키우면 되는데 또 우리나라 현실이 그렇진 않죠. 뭐 사계절에 질병에 또 여러 가지 뭐 환경적인 문제들 해서 돼지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생긴다라는 게 현실입니다. 다음 점. 날씨도 그렇죠. 뭐 세계적인 양동 강국들 뭐 이렇게 날씨를 보면 미국에도 뭐 콘벨트 쪽, 인디애나폴리스 쪽이나 이런 데 보면은 특징적인 게 여름에 우리나라보다 온도도 그렇지만 습도가 상당히 낮은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어떤 피해가 좀 적은 편이고요. 시설이나 이런 거 문제와 기후 문제로 겨울에도 상당히 좀 피해가 적습니다. 특히 그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 1년 내내 환절기이기 때문에 거의 맞춰서 사용 관리를 하게 되면 큰 문제가 없는 건데 우리나라는 또 그렇지가 않죠. 다음. 농장에 가보면은 눈곱이 끼고 뭐 눈이 뒤집어지고 이런 눈꺼풀이 뒤집어지고 이런 돼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도 힘들지만 지금 문제지만 너무 무덤덤하게 보시는 사장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이 돼지는 아픈 돼지입니다. 어느 농장이나 다 있는 돼지지만 아픈 돼지입니다. 100마리가 눈곱이 꼈다. 그럼 100마리 다 아픈 돼지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농장에서 돼지를 관리하는 형태를 보면 아주 건강한 돼지에 맞춰서 관리를 하시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돼지가 아프다는 걸 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체감온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제가 겨울에 찍은 사진입니다. 겨울에 찍은 사진인데 자동차 온도계는 30도가 나와요. 나오는데 돼지들은 뭉쳐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눈에 안 보이지만은 외부의 냉기, 외부의 추운 공기 유입되고 더운 공기, 배기, 뭐 센서 높이에 따라 더 다르고 플라스 패드도 상당히 차갑죠. 슬러리 피트의 냉기, 개체 부족 등등등등. 이렇게 키우면은 돼지가 안 아플 수가 없죠. 저도 뭐 겨울에 우통 벗고 속옷바람으로 그냥 창문 열어놓고 자면 당연히 감기 몸살 걸리듯이 아니죠. 한여름에도 그럼 걸릴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키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그리고 체온과 이제 이런 면역력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체온이 올라가는 거는 일반적으로 면역 반응으로 인해서 이제 열이 난다고 보는 거죠. 외부에서 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한테 신호를 보내고 면역 세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열이 납니다.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건 뭔 말이냐면 환경을 좀 따뜻하게 관리를 하면 체온도 같이 상승을 하는데 그러면 그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상승한다는 개념입니다. 굳이 우리가 억지로 질병과 싸우기 위해서 체온을 억지로 올릴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그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특히 그 질병에 취약한 자동구간 같은 경우에는 온도 관리에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다음. 그 농장 사장님들께서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내 농장의 돼지들이 추위를 느낀다는 거를 이런 걸 보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오랫동안 양돈을 하시다 보면 또 그거를 그냥 무덤덤하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는 사료업계에 오래 근무하면서 농장을 돌아보고 농장주한테 최대한 정중하게 잔소리를 하는 게 지금 몸에 배 있는데 그러다 쫓겨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 농장의 돼지들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건 추운 거죠. 그래서 여기를 농장주와 이쪽 사료회사 직원과 농장주를 설득을 해서 요거 보온 판넬입니다. 이걸 사가지고 이게 깔았어요. 그래서 바닥온도를 재보니까 35도가 나옵니다. 요 밖은 24도, 바닥온도 24도고요. 그랬더니 돼지가 요 위에만 있어요. 그걸 보니까 이제 농장주가 이제 아시는 거죠. 아, 우리가 춥구나.
물론 여기 이후에 또 행동이 따라오려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예, 아직까지도 이제 여름 됐으니까 또 안 하고요. 이제 가을 전에 꼭 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어쨌든 이걸 보고 농장주가 아, 내 돈사가 무지하게 춥구나라는 걸 예, 조금 늦게 아신 거죠. 다음. 그리고 이제 환기나 이런 거를 저희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겁니다. 넘겨짚는 거. 예를 들어서 이 강의실에 뭐 100여 명 정도 있으시면 체중이 한 100kg 되신 분도 계실 거고, 예를 들어서 뭐 체중 10kg, 20kg짜리 애도 있고 이러면 누구한테 맞춰서 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론과 그 현장 경험과 내 농장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잘 하실 겁니다만은, 일단 농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의가 다 안 돼 있는 농장이 많습니다. 그때 다르고요. 사실 제일 위험한 게 저는 그거거든요. 동절기에 돼지 농장에 어떤 냄새가 나거나 습기가 너무 차거나 하는 이유로 그 환기량을 좀 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냄새 빼려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냄새도 빠지지 않을 뿐더러 여기 보시면 미국의 자료를 보면 냄새 조절 환기량이 최소한 게 한 2배 정도 됩니다. 공기가 2배 빠져나가는 건데 겨울철에는 이게 열입니다. 열. 뜨끈뜨끈한 기운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온도를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냄새가 난다. 그러면 일단 피트 청소하고요. 물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놓으면 냄새가 덜 납니다. 확실히. 그걸 해야지 환기로 냄새를 못 잡습니다. 예. 다음. 그리고 뭐 예전에 그 코로나 전에 저희가 심심하다면 좀 그렇지만 궁금해가지고 미세먼지 측정기를 하나 하나 사가지고 다니면서 좀 측정을 해봤습니다. 돈사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근데 보통 임신사 같은 경우나 평사 같은데 혹은 분만사 같은 경우에도 신문지 많이 찢어놓는데 이런 데들은 미세먼지 수치가 상당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이 수치가 사람 외출을 자제해야 될 정도로 높은 밖에서 만약에 발생했다면 그런 수준인데, 농장 사장님들은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당연히 다 간과하시죠. 그래서 이때 제가 농장 직원들 건강도 염려가 된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 일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농장주가 무슨 미친 소리를 하냐고, 어떻게 마스크 쓰고 일을 하냐고 막 그러셔서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코로나 걸리니까 알아서 다 쓰고 하더라고요. 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보니까 뭐 저랑 아무 관계도 없는데 저 공기청정기, 이런 미세먼지 잡아주는 공기청정기 판매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가실 때 한번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이런 미세먼지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우리가 환기를 한겨울에도 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제가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부분인데, 한 농장 자동사에 500파이짜리 팬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최소한기 조절이 안 돼요. 계산상으로도 그렇고 실제도 그렇고 저속이 되면 서버리고 역풍 불고, 그래서 농장주하고 좀 논의해서 당장 팬을 바꿀 수 없으니 비닐로 해서 요 정도 줄자로 해서 뭐 300이나 400 정도로 해서 이렇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했더니 뭐 확실히 배기팬이 돌아가도 빨려나가는 공기는 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뭘 사서 다세요 뭐 이런 거보다 농장주하고 뭐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해서 이 환경이나 이 상황에 대한 이해만 서로 간에 맞을 수가 있다 그러면, 이해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방식으로도 좀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대다수의 농장의 자돈사들 특히 최소한기보다 더 많은 양으로 배기가 되고 있는 거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여름이라 잘 못 느끼실 겁니다. 이번 가을에는 한번 그거 좀 주시 보세요. 다 과배기입니다. 과배기. 다음. 그 다음에 이제 빠져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입기구죠. 요즘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데, 입기되는 공기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은 위험성을 잘 모르시는 사장님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환자다, 막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뭐 멸균실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데, 뭐 창문을 겨울에 확 열어놓고 지내진 않잖아요. 어쨌든 아프면 문 닫고 따뜻하게 지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돼서 잘 보셔야 됩니다. 맑은 공기, 빠져나간 만큼 공기는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그 공기가 온도도 떨어뜨리고 유속도 만들고 돼지한테 떨어지면 호흡기도 만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농장 사장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외부에 좀 도움을 받으셔서 환기 기준을 잡으시고요. 필요하다 그러면 돈도 좀 들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입기되는 배기보다 사실 더 위험한 게 입기인데 겨울철에는요. 그걸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다음 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컨테이너, 옛날 컨테이너입니다. 이거 유로하우징 건가? 그런데 이 입기구가 요 위에 있거든요. 근데 하도 이게 입기가 통제가 안 되니까 이 비닐로
여기 막아가지고 송곳으로 구멍을 막 이렇게 뚫어서 쓰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온도는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예전에 이런 게 있었죠. 뭐 예열 공간이라고 만들어서 막 입기를 하고 했는데, 제가 그 한 강원도 경기도 북부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추운 동네에서 한 10여 년 정도 영업을 했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뭐 어떻게든 공기를 좀 데워보려고. 안 데워집니다. 전혀 안 데워져요. 특히 예열 공간은 안에 연탄난로를 피우든 아니면 뭘 하든 하지 않으면 입기 공기가 15도, 16도 수준으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온도 안 올라갑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요런 거 할 때는 요 안에서 실내에서 공기가 좀 섞이게 하게 요렇게 좀 하면 어떠냐, 요런 아이디어도 좀 내고 했었어요. 그래서 예열 공간 또 너무 믿지 마시라는 얘기고요. 네, 다음 좀. 그리고 사육두수 내용입니다. 이게 같은 동장인데 돈방의 일령이 다른 돈방을 좀 찍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육두수가 좀 맞죠. 이렇게 면적이, 표면적인 이런 걸 봤을 때 바닥 대비해서 돼지들이 그래도 좀 꽉 차 있는데, 여기 금방 전이 봤을 때는 보면은 이 공간이 엄청 남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런 상황에서 돼지들이 이유하고 나서 뭐 질병에 감염이 되든가 위축이 시작이 되든가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처음에 전이 봐서 2, 3일 정도 이렇게 추운 데 있다 보면은 안 아플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무조건 여기 좀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요. 다음 좀. 한 농장은 이 자동 컨테이너에 이렇게 돼지들이 빡빡하게 있는데 입기를 조절하려고 구멍을 다 막았죠. 체중이 적은 돼지들입니다. 다음. 반대로 한 농장은 체중이 크고 밀사가 되다 보니까 또 복도가 있어요. 구멍을 이렇게 뚫어놓고 환기를 해도 이 연막을 피워보면 이게 돼지한테 안 떨어져요. 열기 때문에 위로 올라갑니다, 도리어.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서 결국에는 이제 돼지의 사육두수나 체중에 따라서 입기와 배기를 결정을 해야 된다. 그냥 이 일령에는 뭐 이렇게 한다는 감으로 하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는 얘기죠. 다음. 그래서 한 농장은 이렇게 통으로 쓰고 있는 자동사를 좀 분리를 하자. 그래서 초기 자동사를 만들자. 근데 여기 또 슬러리가 다 터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갑바나 이런 거 해서 방역은 어쩔 수 없다. 똥 뭐 연결된 거 어쩔 수 없고 바람이라도 여기서 안 통하게 하면 충분히 초기 자동사를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는 드렸고요. 다음 점. 그리고 요런 거 꼭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양돈장 자돈사에 저런 지붕 뭐라고 표현해야죠? 저런 게 없으면 이제 돼지 키우기 사실 쉽지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건 놔두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보온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 집에 옛날에 많이 썼잖아요. 전기 잡아먹는 그 귀신이라고 열선해가지고 이렇게 사람한테 비춰주는 거요. 그걸 이제 회전을 해놓으면 여기 있을 때는 조금 따뜻한데 돌아가면 춥거든요. 그리고 공기가 대류에서 다 흩어지기 때문에 절대로 온도가 유지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지붕을 둬야 되고 덴마크 기준은 여기서 30도가 나와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보면은 1년 내내 환절기라고 했는데 과배기가 엄청나게 심해요. 거기 기준대로 환기했다간 돼지 다 우리나라 같으면 죽이겠더라고요. 환기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데도 여기서 버티는 이유가 일단 방역적으로 좀 깨끗하고요, 돼지들이. 두 번째는 이런 공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또 PSY 40도하고 이런 농장들은 대부분 조기유나 이런 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체중 자돈들을 또 따로 그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조기유 자돈들은 요 밑에 모여서 이렇게 쉬고 있는 거를 사진을 좀 담아봤습니다. 다음. 그래서 저온시, 특히 겨울, 뭐 환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에 그 환경관리 핵심은 저 균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온도, 그 다음에 맑은 공기. 그 두 개 균형을 꾸준히 생각하면서 기준을 만들어야겠습니다. 다음요. 자, 이제 고온기입니다. 고온기. 전기 안전 관리. 또 얼마 전에 또 농장에 화재가 난 데를 또 갔다 왔었고요. 또 차단기 떨어져가지고 뭐 비상사태가 난 농장들도 많이 있었는데 실례로 그 여름에 엄청나게 더운 돈사가 있었습니다. 비육사가. 온도계가 거의 한 40도 육박을 해가지고 계속 울려요, 벨이. 그런데 이 배기팬을 정상적으로 배기팬이 작동을 하니까 돼지가 죽진 않더라고요. 사료 섭취량은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죽진 않아요. 근데 여기 농장에 차단기가 내려가면 그냥 한 방에 그냥 2, 30분이면 거의 질식사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농장 규모에 관계없이 뭐 전기는 아무리 우리가 점검을 하고 뭐 해도 그 차단기가 떨어지고 이런 걸 또 못 막을 수도 있고 또 고장이 날 수도 있으니까 발전기는 좀 준비를 해 주신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다음 좀. 뭐 이거는 그 여름철 되면은 돼지가
사료 섭취량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더우니까 물도 안 먹어요, 돼지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 체중대별, 큰 돼지는 큰 돼지일수록 섭취량의 감소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이런 음수량도 상당히 중요한 지표라고 보여지는데 여름철에는 물 좀 잘 나오게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요. 그리고 농장에 들어가시면 그걸 좀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분만사, 비육사 같은 경우에는 모돈이 1분 동안 호흡을 몇 번 하는지를 좀 직접 카운팅을 한번 30초 하셔도 되고요. 해보실 필요가 있는 게 돼지가 안 큰다는 사료회사에 근무하다 보면 제일 많이 받는 고객 불만 중에 하나가 포유돈 이 사료 안 먹는다는 거 하고요. 비육사에서 돼지가 안 큰다는 거 두 가지거든요. 특히 한여름에. 한 돈사를 들어갔어요. 비육사를. 똑같은 돈사인데 여기는 팬이 뭐가 있어서 그런가 좀 시원하고요. 이쪽은 공기가 적체가 돼서 엄청 덥습니다. 비육사인데. 밀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좀 시원한데 돼지 호흡수를 보니까 한 50몇 번 호흡을 하는데 더운 데 가니까 100번이 넘어요. 근데 돼지가 사료 먹겠습니까? 안 먹죠. 그래서 농장을 들어가시면은 이게 돼지가 1분에 몇 번 호흡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도에서 71회라고 하는데 실제로 여름철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0번 넘게 호흡하는 개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녀보면. 네. 그런데 농장 사장님한테 더워서 그렇잖아요 했다가 욕먹은 적도 많이 있는데요. 네. 하고 싶어도 못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예, 다음요. 그리고 비육사 환경은 어쨌든 30도, 습도 한 85%, 돈사가 이런 것 같습니다. 무지하게 찜통이죠. 다음요. 그래서 비육사가 밀사가 되면은 당연히 돼지가 안 큰다. 그래서 우리가 쿨링 패드라든가 이런 대처를 해줘야 정상적인 성장을 기대를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음. 이게 오래된 자료인데 열화상 측정기로 제가 사진을 좀 찍었는데 요 바닥에 요건 제가 확대한 겁니다. 숫자들을. 바닥 온도가 한 35도 정도 여름에 나오고요. 최표 온도가 41도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좀 비싼 거라 이거 아마 맞을 겁니다. 숫자가. 근데 쿨링 패드 설치한 분만사를 봤더니 모든 최표 온도가 37.6도, 체온보다 낮아요. 당연히 환경 차이가 되게 크죠. 여기 음수량도 보시면 에어컨을 설치한 농장에서 음수량이 5.7, 쿨링 패드가 6.1, 스노클이나 안개 보면 10이 넘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더우니까 물을 많이 먹는 거거든요. 더우니까. 확실히 에어컨이나 쿨링 패드가 효과가 좀 있다. 근데 에어컨은 이 덕트나 이런 걸 활용해가지고 에어컨을 활용하시는 농장들이 많은데 그건 상관없는데 어떤 농장은 에어컨을 비육사에 바로 연결해가지고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비육사에서 배기를 하면 이 에어컨으로 만든 냉기가 다 빠져나가니까 환기를 줄였어요. 그러니까 습도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돈사가 더운 것도 아니고 시원한 것도 아니고 눅눅하면서 막 그런 현상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만사 같은 데 에어컨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 덕트 같은 걸로 좀 해주시는 게 좋고요. 전체를 냉방을 하게 되면은 배기를 제대로 못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좀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쿨링 패드 쪽 많이 권장을 합니다. 분만사는 포유자둔이 있어서 쿨링 패드를 활용하기 좀 그렇다라고 하신 분들 계시는데 맞는데요. 보온상자가 있으면 활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모돈이 여름철에 더위 스트레스 안 받도록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노클링이나 안개 분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스노클링은 바람 나오는 거죠, 덕트로. 에어컨과 병행시 효과적이고 안개 분무 같은 거는 확실히 습도 관리가 좀 잘 안 되면 좀 문제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그리고 쿨링 패드를 최근에 한번 트는 농장이 있어서 비육사에 제가 좀 측정을 해봤는데 5월 24일입니다. 오전이고요. 외부 기온은 한 27도 되고 벽이나 콘크리트 바닥 온도는 이제 햇빛에 달아올라서 한 37도에서 40도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사 복도에 있는 쿨링 패드의 표면 온도를 딱 재봤더니 15도가 나와요. 15도가. 그래서 이 쿨링 패드가 여기 있으면 복도 온도를 재봤더니 한 23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배치형으로 돼 있어서 이 배치 입구 쪽에 온도를 재보니까 23도가 나오는데 저 끝쪽에 돈방 바닥 온도를 재보니까 한 6도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이 농장은 뭐냐면 기껏 쿨링 패드로 찬 공기를 만들어 놓고 배기를 똑바로 안 하니까 그냥 복도만 시원한 거예요. 복도만.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려서 배기 속도를 좀 높이라고 했는데 야, 이게 500파이짜리 팬 두 개에다가 그 800파이짜리 팬인데 800짜리 팬은 일단 죽여놨고 500짜리 팬은 한 60% 돌아가니까 터지겠더라고요. 하도 시끄러워가지고. 그 팬도 좀 점검 좀 여름 전에 좀 하셨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어쨌든 간에 800짜리 팬을 좀 살려가지고 그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한여름에 쿨링 패드 쓰시는 농장 이 표면 온도, 내부 온도는 접점 온도는 한 27도 뭐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27도 정도. 이거 왜 15도냐? 공기를 많이 빨아당겨 가지고 많이 들어오게 해야지 하면서 이 여기 물이 가지고 있는 냉기를 가져가면서 온도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여기는 안 하기 때문에 여기 15도입니다. 원래는 20몇 도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정상적으로 배기를 하면. 다음. 그리고 이거 한여름에 찍은 사진인데 뭐 사람 때문에 놀라서 이런 건 아니고요. 바람이 좀 많이 들이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농장이 있고 이 체중대별 적정 열량지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본 자료입니다. 10kg 정도 되는 이유자돈이 한 2100 정도 열량지수 나와야 되는데 한 뭐 30도에 80%면 2400, 25도에 80% 같으면 2000. 그러니까 이 정도면은 자돈이 위험하다는 얘기고요. 더워도 자돈은 그래도 조금 버틸 수 있다는 개념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이라 그래서 자돈사도 무조건 온도를 낮춰야 된다는 생각보다는 그걸 맞춰서 좀 관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래서 결론은 예전에 뭐 환기 관리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이걸 환경 관리라고 좀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옴으로써 나감으로써 돈사의 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를 어떻게 컨트롤하냐에 따라서 이 돼지가 편하게 사느냐 아프게 지내느냐 이게 좀 좌우된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건물이 이제 단열이 좀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봄, 가을에는 분명히 환경의 변화 일교차 관리가 병행이 돼야 되고요. 고온다습한 여름은 별도의 냉방장치와 충분한 용량의 팬이 필요하다. 겨울은 과배기의 폐해가 우려되므로 적정 입배기 관리. 이건 꼭 좀 챙기셔야 되고요. 지금 여름이지만. 그래서 어쨌든 뭐 한절기 겨울 입기는 입기 공기의 온도, 또 입기구의 위치, 또 공기가 또 얼마나 많이 들어오느냐, 그리고 내부 유속도 고려해야 되고. 어쨌든 이론적으로도 해야 되지만은 농장 상황을 제일 잘 아시는 분은 농장 사장님이십니다. 농장 사장님께서 내 농장에 맞는 환기를 찾으셔야 되고 환경관리 찾으셔야 되고 또 뭐 그걸 전문가한테 또 한 번 더 점검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그 다음에 이제 영양관리죠. 영양관리. 그 사료회사에 오래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그 해결 방식이 어떤 질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의적인 접근도 많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양관리 쪽으로도 많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제일 뭐 이후에 그 폐사율이나 이런 문제가 되는 제일 기본은 사실은 이유라는 이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영양관리는 어쨌든 간에 돼지가 많이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좀 저체중 자돈이나 이런 놈들도 쫓아올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거, 이 두 가지로 좀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덴마크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제 조기우유 자돈입니다, 여기가. 조기우유 자돈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그 습식급익이죠. 그리고 여기는 연사급익입니다. 그리고 밀크를 또 따로 주더라고요. 덴마크의 그 외국인 노동자들 그 시간당 인건비가 한 2만 몇천 원 될걸요, 한 시간에. 그런 고급 인력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일 투자를 많이 하는 게 분만사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조기유유 자돈은 뭐 인력하고는 관계 없을 수도 있지만 이런 시설 투자 이런 것들은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급이기가 조금 큰 걸 놔뒀더니 여기 발을 여기 짚고 먹더라고요. 돼지가 되게 깨끗한 동물이고 실제로 제가 양돈장에 가가지고 비웃더니 습식급이게 물이 좀 지저분하니까 발로 계속 걷어내가지고 맑은 물 나올 때까지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경쟁 관계가 되면은 그 걷어낼 시간이 없죠. 요런 물 마시면 우리가 그 집에 가가지고 발 씻은 물 가지고 밥 짓고 뭐 밥은 뭐 그랬겠습니다만은 냉장고에 넣고 뭐 물 마시는 용도로 쓰고 뭐 이러면 당연히 뭐 배앓이 하고 뭐 질병 생기겠죠. 네, 그런 거 있고요. 다음. 그래서 급수시설, 급수청결도, 그 다음에 위생관리 이런 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다음. 그리고 뭐 물, 여기 보시면은 물에 요즘 보면 건물 안에 물탱크를 하시는 데가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온도 관리를 잘 하시는 거고 또 지붕을 씌운다든가 또 이게 또 정수기를 또 설치한다든가 수돗물 쓰신 데들도 또 있죠. 네, 그런 거 투자하셔야 되고 요번에 한 농장을 방문을 했는데 물탱크를 이렇게 큰 걸 놔뒀는데 이게 빵꾸가 나가지고 지금 뭐 떼우고 이렇게 한 건데요. 혹시라도 이거 하실 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물탱크를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나가거나 들어오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지을 때 이걸 물탱크를 놔두고 건물을 짓다 보니까 이게 문제 생기니까 물탱크가 외부에서 못 들어와요. 들어오려고 그러면 지붕을 뜯어내야 되는가 막 뜯어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라도 이런 시설을 하실 때는 그거 감안해가지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업체별로 사료 급여 프로그램을 좀 준수를 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사료업체 계시는 분들하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요즘은 사료업체들이 거래를 하면 딱 와가지고 농장주하고 저희 프로그램은 뭐 생후 뭐 28일까지 1호, 뭐 몇 회까지 2호, 3호 이렇게 갑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요즘 거의 안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대충 알아서 농장에 알아서 먹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서 이제 사료가 정상 일량이 교체가 되는지 길게 가는 건 아닌지 너무 짧게 가는 건 아닌지도 점검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안 좋은 것 같고 이렇게 해서 대표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대용류 급여 같은 거. 업체별로 대용류의 희석 비율이 다 달라요. 뭐 4대 1도 있고 뭐 18대 1, 17대 1도 있고 뭐 8대 1도 있고 다 다릅니다. 근데 이제 그거 대용류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그 업체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농장주에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대용류 들어가서 돼지가 설사한다는 농장은 거의 100%그 희석 비율을 준수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대부분. 건물을 많이 먹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희석된 물을 많이 먹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꼭 파악을 해 주시고 그리고 사료회사 프로그램이나 이 제품은 뭐 의도적으로 사료에 뭐 나쁘게 뭘 빼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고요. 대부분 보면은 검증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사료업체들 프로그램을 믿고 좀 따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첨가제 활용 시 유의사항인데 뭐 제가 그냥 그 현장에서 제가 겪은 걸로 쭉 적어봤습니다. 당연히 농장 상황이나 용도에 맞는 첨가제 선택해야 되고요. 이 검증된 업체 그리고 검증된 업체에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 사료 공장은 이게 100만 톤씩 뭐 몇십만 톤씩 1년에 생산하는 공장은 농장주들이 많이 의심을 하세요. 사료 공장이 뭐 관리가 잘 되고 있냐, 위생 관리가 어떠냐 의심을 하시는데 그 첨가제 회사 중에서 조금 뭐 잘 모르고 뭐 관납으로 공짜로 주고 이런 데들 그 쓰시는 게 있잖아요. 과연 그 회사들은 제대로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관심을 가진 회사 분들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 첨가제를 싸다고 공짜고 뭐 이래서 집어넣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좀 쉽게 말하면 영양 밸런스가 무너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료회사에서 만들어진 그 밸런스가 무너져가지고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그 부영제가 또 뭐 쉰다 그러죠. 뭐 뜨거나 뭐 이렇게 돼서 관리가 잘 안 돼서 사료까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래서 잘 보고 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제값 주고 이제 좋은 거 쓰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다음. 그래서 결론은 돼지는 아프면 당연히 사료 섭취량이 감소되고 우리 농장 돼지는 항상 아플 준비가 돼 있다. 예, 아픈 준비가 된 상태다. 그리고 농장에 맞는 될 수 있으면 좋은 품질의 영양을 선택하여 공급하고 사료와 물을 충분히 깨끗하게 먹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사료만 믿지 말고 농장에서도 영양관리에 투자를 하라고 적었는데요. 그 사료는 우리가 백화점에서 옷을 사면 단도 줄이고 뭐 사이즈도 맞추고 뭐 줄이기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 사료는 기성품입니다. 기성품. 딱 어떤 기준에서 만들어진 제품인데 내 농장은 이거보다 더 어떤 조치가 필요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거는 농장에서도 좀 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곰팡이 흡착제 여름철에 사료에서도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내 농장에 뭐 어떤 안전을 위해서라면 농장주가 또 추가로 넣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뭐 이런 것들 여름철에 사료회사들이 추가로 보강합니다. 근데 사료회사만 믿지 마시고 그게 또 영양소가 열에 파괴될 수 있어 더 넣는데 믿지 마시고 더 타시는 뭐 그런데 돈을 뭐 좋은 제품 쓰시는데 돈을 좀 안 아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전부 전문가와 상의를 좀 해라. 뭐 그런 말씀입니다. 수의사한테 사료를 상의를 한다든가 사료회사 영업사원한테 질병을 상담을 한다든가 그건 참고사항은 될 수 있겠으나 사료는 사료회사에 뭐 그렇게 협의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 그리고 뭐 애매모호한 주제 중에 하나인데 면역과 질병관리 부분인데요. 이건 뭐 다 농장 전체적으로 해당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뭐 어렵지 않게 간략하게 좀 쉽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양돈장에서는 질병을 안 걸리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 저희 내무반에 30명이 있었는데 청소를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죠. 왜 관물 때 뭐 그 양말 같은 거 그 신은 거 쑤셔 넣지 말고 매일 빨라 그러는지 청소를 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지 이해를 잘 못했는데
한번 거기 눈병이 한번 딱 터지니까 이해 가더라고요. 저희 내부반에 30명 중에 25명이 천막으로 들어갔어요. 눈병 때문에. 다 언제 오염이 금방 옮겨지더라고요. 나중에 되니까 그 부대, 건물 안에 지내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고요. 전부 저 텐트에서 생활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게 또 나을까봐 일부러 눈 막 비벼가지고 일부러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있고. 단체 생활을 하게 되면 어쨌든 질병의 감염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양돈장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병원균을 최소화시키거나 내 몸의 면역력을, 돼지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게 두 가지. 다음요. 그래서 이게 뭐 아프고 덜 아프고 차이입니다. 어쨌든 질병의 연결고리를 끊을 수 없고요. 돼지가 조금만 이렇게 약간 틈이 보이면은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이 돼지를 못 살게 굴고 죽이기도 하고, 네, 당연히 그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요. 근데 이게 보면 질병 방어하는 것 중에서 백신과 항생제 주사가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또 만병통치약이 아닌 것 같은 게 주사 그 자체도 스트레스입니다. 돼지 입장에서는 상당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돼지가 안 되는 농장들이 주사 횟수가 더 많아요. 온갖 백신들 다 쓰시고 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주사바늘 변형에 의한 고통, 상처. 이게 이런 자료들이 좀 있더라고요. 한 번 쓰고 나면은 주사바늘이 모양이 변성이 됩니다. 한 5번 쓰고 나면은 요게 들어가면서 피부를 찢으면서 들어갑니다. 그 통증도 상당하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다른 감염성 질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백신은 건강한 돼지에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원칙. 우리도 뭐 독감 백신 같은 거 맞으러 가면 열 나는지 체크하고 뭐 어디 아픈 데 없는지 체크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이 돼지가 아픈지 안 아픈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픈 돼지한테 그 백신을 하면 그 효과가 있을까요? 제 말씀은 무조건 기계적으로 백신을 해서 이 방어가 될 거라는 생각보다는 다른 면역력을 계속 높여주시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취약 구간은 백신 일정 좀 조정하고 항생제와 백신 동시에 사용 시 뭐 이런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치료나 이런 것보다도 차단 방역과 면역 증대가 지금 더 중요하고요. 다음이요. 이거 뭐 한 농장의 예인데 여기가 지금 8대 방역시설이 다 돼 있어요. 여기 입구 소독조 있고 소독하고 여기 그 내부에 사무실을 다 빼놨는데 이걸 안 써요. 사무실 여기 걸 쓰고 돈사 바로 옆에 차들이 여기까지 들어와가지고 뭐 택배든 뭐 약품이든 막 그러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는 농장들이 좀 있어요. 네. 차단 방역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운영 방식의 좀 문제고요. 이건 제가 졸업 논문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전시를 잘 운영하는 농장과 전실 운영 상태가 불량한 농장의 그 어떤 균들이나 이런 그 바이러스들이 얼마나 이 지점에서 멀리까지 확산이 되는가를 이게 취합을 해가지고 만든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전실 운영이 불량한 농장은 15일 후에 PED는 20m, 대장균이 20m까지 검출이 되더라는 겁니다. 전실 운영 상태 양호한 데들은 0m. 이 말은 뭔 말이냐? 농장에서 우리가 출입을 할 때 신발만 갈아 신어도 질병 전파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고 반대로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마찬가지죠. 자, 반대로 볼게요. 그러면 전실 운영 상태가 불량한 농장은 밖에서 내가 신발에 바이러스를 묻혀서 들어오면 돈사 안에까지 20m까지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실 운영 좀 철저히 해주시고 다음요. 제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 사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이게 없는데 KTX 여기 가니까 이 노란 선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심리적으로 이런 걸 보면은 들어가려다 좀 주춤하죠. 그래서 한 농장은 보니까 이걸 페인트로 이렇게 칠해가지고 외국인들한테 이거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외국인들이 그걸 잘 따라요. 한 농장은 방역 관리가 엄청나게 잘 된다고 하는데 돈사별로 이 신발을 갈아 신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게 딱 분리를 해가지고 여기서 신발을 벗고 넘어가서 신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신발을 갈아 신어요. 그냥 여기서 이 신발 벗고 여기서 신고 그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기계적인 것보다는 좀 이런 좀 원론적인 거를 농장에서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다. 다음이요. 여기 지나가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면역력이라고 하면 요즘 좀 유행하는 게 장관 면역. 예.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TV를 보면 하나같이 의학 정보들로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이야기 나온다. 그러면 홈쇼핑 지나가다 보면 유산균 팔아먹고 있고
또 다른 채널도 똑같은 거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 보통 얘기하는 게 우리 장관 내 면역이 전체 면역의 한 70% 정도를 여기서 컨트롤한다 그래요. 그리고 이 장내 균총들이 정상적인 균들이 많으면 면역 기능도 높아지면서 당뇨 증상이라든가 뭐 이런 나쁜 증상들도 상당히 억제가 되고 예,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료업체들도 그런 프로그램들을 찾아보시면 많을 거예요. 장 건강을 되게 강조한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일단은 이 장내 미생물총이 좋을 경우에는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킵니다. 그 다음에 면역력을 또 극대화시키고요. 그리고 유해 증식균 억제되고 대사 기능을 활성화시키는데 보통 보면 소장에는 유익균이 대부분이고 대장은 직장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유해균이 증가가 한답니다. 그래서 클로스트리디움이나 대장균이나 이런 것들이 장내에서 이상 증식을 하게 되면은 돼지가 뭐 폐사가 일어난다든가 뭐 설사를 한다든가 이런 질병 증상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다음요. 그래서 장내 유익균을 어떻게 활성화하느냐 제가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보여드렸는데 보통 우리가 말하는 프로바이오틱스를 생균제를 프로바이오틱스라고 합니다. 근데 요게 보시면은 프로바이오틱스 그러니까 유익균들이 체내에서 위산과 담즙산이 거의 분해가 다 됩니다. 죽는다는 얘기죠. 대부분. 이거는 이제 실험실에서 실험한 거기 때문에 업체가 가지고 있는 코팅 기술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분명히 저하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특히 생균제 같은 경우에는 검증된 업체 제품을 비싸더라도 쓰는 게 맞습니다. 예, 그게 맞아요. 그 돈 좀 아끼려다가 괜히 그냥 안 먹이면 못한 걸 또 먹일 수도 있고요. 예, 분명히 이거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생균제가 여기 들어가면 이 장기에는 내 유익균들은 A라는 타입인데 그 생균제는 B라는 타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A라는 타입에서 B라는 타입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또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요즘은 프리바이오틱스, 그 생균제의 먹이가 되는 거, 올리고당이라든가 식이섬유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첨가제로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생균제에다 투자를 좀 하느니 그 프리바이오틱스에 좀 더 투자를 하는 게 이런 어떤 장관 내 면역에 도움이 좀 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기능성 첨가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모 회사에서 효모벽 추출물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이쪽에 기능을 강화하는 거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과잉 섭취를 하게 되면 설사나 부종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좀 관리하셔야 되고 위내 산도가 낮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유기산을 별도로 또 급여하면 좀 유리하고요. 항생제는 장내에 좋은 균이든 나쁜 균이든 싸그리 그냥 영향을 주기 때문에 쓰실 때는 좀 조심하셔라.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이요. 삼초성 표피염은 분만사에서 발생을 하면은 폐사율이 상당히 높고 이유자동사는 관리만 열심히 해주면 또 회복이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삼초성 표피염이 무지하게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 감각적으로 그렇다고 봤을 때는 한복이 통째로 나왔다. 그러면은 이건 모든 구충 쪽일 가능성이 높고요. 띄엄띄엄 나온다. 그러면 이제 외부에 상처가 생기면서 포도상구균 같은 게 들어가서 이런 피부병을 일으킨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처가 좀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다음요. 그 다음에 농장주가 이 사진을 별 문제 없겠죠. 돼지 보면 되게 건강하거든요. 자동사인데 되게 건강합니다. 근데 이 돼지들이 며칠 뒤에 진짜 거짓말처럼 절반이 죽었대요. 부종으로. 네. 그래서 그 경험담을 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경 증상과 관절 부종의 주요 원인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뒷장 좀 보여주세요. 여기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을 다 적은 건데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 용혈성 대장균에 의한 부종과 이런 나머지 원인에 의한 그 신경 증상이나 관절염, 폐사는 대처 방법이 극과 극입니다. 용혈성 대장균은 장내에서 용혈성 대장균이 검출이 되거나 하면 이게 용혈성 대장균에 의한 부종이다. 독소가 검출이 되거나 하면 그렇게 다 따지는 거고 이쪽은 뇌나 이런 쪽을 부검을 해서 항생제 처치가 안 돼야 됩니다. 이게 다 균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뇌를 부검을 하고 그 가검물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부종은 농장들이 보면은 20-30%씩 예를 들어서 많이 죽는 그런 질병이 많고 이쪽은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고 산발적으로 다른 합병 증상과 함께 같이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정확한 진단 후에 대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그리고 소화기 질병은 뭐 소화기성 질병이 청정화는 안 돼 있습니다. 어느 농장에는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요게 이제 돼지가 그 균이 균이 너무 많던가 아니면 돼지가 면역이 떨어질 경우에 이게 증상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예. 오염된 환경은 면역력으로 극복을 한 게 맞다. 다음.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기도 마찬가지예요. 다음요. 뭐 여러 가지 관리도 중요하지만은 일단 오염 자체가 돼 있기 때문에 예, 면역으로 높여서 극복하는 방법밖에 없다. 참 애매하죠. 그리고 위궤양 현장에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궤양. 그 위궤양에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공사료가 위궤양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것도 원인 중에 하나인데 뭐 그렇다 그래가지고 그게 100%는 아니고요. 옛날에 그쪽 양돈연구회 때 발표하신 내용인데 이게 모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여름철에 위궤양 지수가 좀 많이 높아진다. 그 더위 스트레스나 이런 것들, 뭐 사료를 하여간에 뭐 그런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여름철에 좀 많이 발생했다. 다음요. 이건 유럽에서 나온 자료인데 여기는 도리어 환절기 때 많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관리나 이런 것들 환경에 따라서 위궤양이 더 발생할 수도 있고 덜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거고요. 다음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있고 또 사료에 영향이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거는 현장에서 좀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경우는 사료에서 위궤양이 왔다라고 저는 뭐 판단을 잘 안 하는데 좀 이상 증상이 나오는 경우는 간혹 있습니다. 실제 예인데 그 액상 사료에서 그 완전히 배합되는 게 아니고 물하고 섞어서 나가는 시스템인데 하루에 2번 제한급여를 한 농장이 있습니다. 그 농장에서 이 그 공장에서 나올 때 물성 테스트를 좀 안 해가지고 제대로 안 섞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굵은 입자가 많이 나가니까 자돈들이 물만 빨아먹고 안 먹었는데 배가 고프니까 물도 제한한다, 거기는. 배가 고프니까 그냥 거기 있는 물 빨아먹고 남은 걸 막 먹었죠, 어거지로. 그러고 나서 이제 위궤양이 위출혈이 발생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은 있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점검 후 판단해야 된다. 다음. 그리고 코로나 후유증도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겪었지만은 어쨌든 간에 내 농장에 일단 질병이 들어오면 면역 체계도 무너지고 돼지들도 건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농장이 돼지들이 아프다는 가정하에 관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치료보다는 예방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철저한 차단 방역과 질병에 대한 농장의 분석이 기본이고 차단 방역은 시설과 습관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돈사 위생도 환경 개선 필수. 돼지 잘 키우는 농장들은 제가 최근에 뭐 PSI 30도 넘고 잘 관리된 농장을 가보니까 PRLS 양성 음성 여부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피트 청소 확실히 하고 하루에 1번에서 2번 정도 전체 물 청소를 다 합니다. 복도 청소는 기본이고요. 물 청소.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위생 관리가 돼야 질병을 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역력 증진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음. 그 종합예술입니다. 어쨌든 뭐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임신도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분만사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이후에 돼지를 15%나 죽인다는 거는 사실 관리적인 책임이 좀 더 크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노하우가 없이 다산성 모돈을 도입을 해서 이유두수가 늘어난다고 즐거워할 게 아니라 그 이후에 생기는 문제는 농장에서 미리 알고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후 사고를 좀 줄여서 농장도 좀 돈을 벌고 우리나라도 또 자급률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됐으면 해서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다음은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 질문은 나중에 따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